15년 전 길고양이를 데려왔다. 그 애는 단 하루도 늙지 않았다. 내 이름은 현빈이다. 이 이야기는 지난 10수년 동안 혼잣말처럼만 되뇌어왔다.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사람들은 먼저 내 정신 상태를 걱정한다. 유령 이야기를 하면 걱정하고 그 유령과 함께 살고 있다고 말하면 더 심하게 걱정한다. 하지만 나는 이제 36이다. 직업도 있고 생활도 안정됐다. 무엇보다 그 사건으로부터 충분히 시간이 흘렀다. 그래서 이제는 적어도 스스로에게는 솔직해질 수 있다. 오늘 아침 나는 그 애를 유심히 바라보다가 더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금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부터 말해야 한다. 15년 전, 15해 전 나는 21였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다세대 주택. 겨울이면 창문 틈새로 바람이 스며드는 작은 원룸에서 연인이었던 민정이와 함께 살고 있었다. 우리는 젊었고 가난했고 그만큼 어리석을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다. 민정이는 나와 정반대였다. 나는 늘 불안했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다. 목청껏 웃었고 방 안 가득 존재감을 채우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믿기 힘들 만큼 선명한 푸른 눈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 아이를 환하게 한 채 집 밖으로 내보냈다. 다툼의 이유는 너무 흔했다. 돈이었다. 월세가 모자란 상황에서 민정이는 내 생일이라고 공연 티켓을 샀다는 이유였다. 고마워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화를 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느니, 책임감이 없다느니 돌이킬 수 없는 말들을 내뱉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지금은 내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아. 그냥 나가. 민정이는 아무 말 없이 열쇠를 집어들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나를 한번 바라보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다. 2시간 뒤 경찰이 문을 두드렸다. 블랙아이스. 고속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을 넘어 전복됐다고 했다. 즉사였다. 그 후 장례 이후의 시간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밥을 먹었는지 잠을 잤는지도 모르겠다. 그저 침대에 누워 민정이가 쓰던 베개에 남은 샴푸 냄새가 사라지는 걸 하염없이 맡고 있었던 기억뿐이다. 죄책감은 물리적인 무게였다. 가슴 위에 올려진 납덩이처럼 숨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때부터 집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했다. 액자가 엎어져 있고 싱크대 문이 모두 열려 있고 보일러를 틀어도 방 안 공기가 비정상적으로 차가웠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대했다. 민정? 그 애가 돌아왔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집안의 공기는 위로와는 거리가 멀었다. 폭풍이 오기 직전의 공기처럼 숨막히게 무거웠다. 한 달 후 주전자를 올려두고 차를 끓이던 중 가스불이 혼자서 갑자기 최대로 켜졌다. 놀라 뒤로 물러나는 순간 창잔 위에 있던 머그컵 하나가 떨어진 게 아니라 던져졌다.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울면서 사과했다. 화가 난 거라고.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고. 하지만 그날 새벽 침대 위에서 무언가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소나기는 너무 컸고 너무 강했다. 나는 침대 아래로 끌려 내려갔고 어두컴컴한 장롱 쪽으로 질질 끌려갔다. 필사적으로 붙잡고 그제야 소나기는 사라졌다. 아침이 되었을 때 발목에는 선명한 멍자국이 남아있었다. 그 손은 민정이의 손이 아니었다. 그제야 알았다. 이건 민정이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길 쓰레기 분리수거함 옆에 한 마리 고양이가 앉아있었다. 삼색 고양이.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고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눈을 마주친 순간 숨이 멎을 뻔했다. 푸른 눈. 사람의 눈과 도무 닮은 선명한 파란색. 그 눈은 민정이의 눈이었다. 고양이는 나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왔고 방 안을 향해 낮고 깊은 하악질을 내뱉었다.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지금 그로부터 15년이 흘렀다. 고양이의 이름은 민정이다. 그 애는 늙지 않았다. 털은 그대로고 눈은 여전히 맑고 목놀림은 새끼 고양이처럼 가볍다. 수의사는 고개를 갸웃했다. 이 나이에 이 상태는 말이 안 됩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애는 떠나지 않았다. 나를 홀로 두지 않기 위해 이 형태를 선택했을 뿐이다. 지금도 옆에서 책상을 턱턱 두드리고 있다. 무시하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그만 쓰고 놀아줘야겠다. 누군가 식사비를 대신 내주겠다고 하면 조심해야 한다. 나는 지방의 한 국도변 기사식당에서 일한다. 24시간은 아니지만 밤 늦게까지 영업하는 곳이다.
몇 주 전 저녁 장사가 한창이었다. 손님이 꽤 많았고 주방도 정신이 없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아무 소리도 없이 한 여자가 구석 좌석에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소리를 못 들었나? 보통 문 열리면 종이 울리는데 이날은 바빴으니까 내가 놓쳤다고 생각했다. 그 여자는 등을 돌린 채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틀러 올렸고 옛날 영화에서나 볼만한 스타일이었다.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다. 뒤에서 보면 60쯤? 아니면 그보다 더? 이상할 정도로 움직임이 없었다. 너무 반듯해서 사람이라기보단 조각상 같았다. 주문을 받으려고 앞으로 돌아섰을 때 나는 펜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 여자는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 입은 살짝 벌어져 있고 피부는 마르고 쪼그라들어 있었고 가슴도 어깨도 아무 미동이 없었다. 특히 눈이 문제였다. 깜빡이지도 않고 초점을 맞추지도 않는 눈. 너무 깊이 들어간 눈동자. 뒤로 물러서는 순간 그 여자의 고개가 천천히 돌아갔다. 그리고 쉰 목소리로 말했다. 커피 한 잔 주세요. 눈이 깜빡였다. 아, 네, 설탕이나 프림은 블랙으로. 나는 거의 도망치듯 커피를 가지러 갔다. 다시 봤을 때 그녀는 또다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계산할 때 그 여자는 5만 원짜리를 내려놨다. 잔돈이 없으신가요? 커피만 드셔서. 저 가족 식사값까지요. 그녀는 고개를 아주 살짝 기울여 구석에 앉아있던 한 가족을 가리켰다. 그 가족은 단골이었다. 매주 주말에 아이 둘을 데리고 왔다. 부부는 이혼했고 아이들은 아빠와 살고 엄마가 주말마다 데리러 왔다. 항상 여기서 만나 다음 주 계획을 이야기하던 가족. 정말이요? 내가 말했다. 너무 친절하시네요. 그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나갔다. 그 가족에게 누군가 식사비를 대신 냈다고 알려주자 아이 하나가 고개를 갸웃했다. 거기 아무도 없었는데요? 이상했다. 그 여자는 몇 주 뒤에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다. 역시 문종 소리는 없었다.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았다. 가까이 가자 마치 숨쉬는 걸 기억낸 것처럼 갑자기 들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커피요, 블랙. 나는 커피를 내리며 그 가족 이야기를 물어볼까 고민했다. 그날 이후로 그 가족은 한 번도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때 문종이 울렸고 카를로스가 들어왔다. 옆집에서 일하는 외국인 친구였다. 항상 일이 끝나면 우리 집에 와서 햄버거를 먹곤 했다. 우리는 수다를 떨었고 그 사이 나는 그 여자를 완전히 잊어버렸다. 목을 가다듬는 소리가 들려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 여자는 10,000원짜리를 내려놓고 저 청년 버거값이에요. 그리고 커피는 마시지도 않은 채 그대로 나갔다. 누구랑 얘기해? 카를로스가 물었다. 저기 여자분이. 여자? 그는 주변을 둘러봤다. 나랑 너뿐인데? 돈은 분명히 내 손에 있었다. 다음 날 카를로스가 길에서 강도를 만나 머리에 벽돌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죽을 수도 있고 살아도 식물안간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이 들었다. 혹시 그 여자 때문인가? 그 다음에 그 여자가 다시 왔을 때 나는 절대 누군가의 계산을 대신하게 두지 않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고 몇 주 뒤 그 여자가 왔다. 이번엔 커피, 블랙, 그리고 루트비어 플로트. 왠지 소름이 돋았다. 그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음료였다. 나는 일부러 다른 테이블부터 계산을 받았다. 이번에도 커피를 가져다 주자 그 여자는 10만 원을 내밀며 말했다. 플로트는 당신 거예요. 안 됩니다. 규정상. 받으세요. 나는 거절했고 오히려 내 돈으로 계산해버렸다. 그녀의 손에 억지로 돈을 쥐어주자 그 여자는 숨을 내쉬고 나갔다. 그날 밤 오래 안 보이던 그 가족이 다시 왔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다. 그날 비 오는 날에 차가 고속도로에서 전복됐어요. 하지만 모두 살아있었어요. 기적처럼. 그리고 옆집 사장님에게서 전화가 왔다. 카를로스 살아날 거래.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다. 지금 나는 퇴근하지 못하고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여자가 내 음료값을 내지 못하게 막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른다. 그 대가가 무엇인지.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다. 그녀는 돈을 내주는 대신 사고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고에서 목숨을 한번 살려주는 존재였다. 그리고 나는 그 선택을 거부했다. 그래서 문을 나서기 무섭다. 밖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니까.